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갑자기 방송을 시작해서 아무도 안 계시네. 곧 들어오시겠죠. 오늘은 전당대회 첫날입니다. 어제 오후 재판 끝나고 밤늦게 제주로 가서 오늘 오전에 제주 경선 마치고 다시 또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오늘 오후에 인천 경선 마치고 다시 내일 강원 경선 때문에 지금 홍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꽤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이 너무 어두워서 약간의 조명도 준비했습니다. 얼굴도 좀 보이게. 제가 이 자동차 실내 조명만 했더니 위에서 빛이 내려와가지고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오늘은 조명도 준비했습니다. 자, 사실 저도 우리 전당대회 지금 이제 이틀 됐는데 약간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천 가서 내일 강원도 경선 예설문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현선문 준비 됐습니까? 예, 받아놨습니다. 받아놨어요? 아주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이제 2,000분 들어오시면 우리 초대 손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초대 잘 안 하는데 더군다나 이분은 정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부탁할 게 좀 있어가지고 일부러 모셨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따로 보면 좋은데 사실 시간도 내기 어려워서 제가 인천에서 강원도 이동하는 틈에 시간 내서 한번 보려고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댓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댓글은 어디로 표시하죠?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갔어. 어차피 못 보네요. 자, 나중에. 자, 이제 1786분이 들어오셨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2000분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우리 권리당원이 124만 명이신데 제주 어제 경선에서는 오늘 아침 경선이죠. 아침 오전 경선에서는 이상하게 득표율이 18%밖에 안 돼서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인천에서는 약 37%든가 38%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평년 수준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제 더 많이 참여를 하시겠죠. 자, 이제 1591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는 숫자로는 안 나타나도 2152분이 그 사이에 되셨습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대로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분한테 신세를 엄청 한번 졌어요. 시장 선거 할 때 정말 크게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이분 알기를 좀 우습게 알아가지고 누가 출연하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때 안 했거든요. 에이 뭐 그 귀찮게 뭐 그런 걸 다 하라고. 그런데 제가 한번 출연했다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자, 누구실까요? 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카메라 앞에 쓴 게 한
석 달 이상 그래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이거는 뭐 카메라라고 할 수 없어요. 뭐 그래도 어쨌든 네. 대중 앞에 선다는 게 한 석 달. 그래요. 총선 그- 끝나고 쉬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됐어요? 총선 직후에 저한테 방송 칠 거라고. 네. 제가 그때 사실 생각했죠. 이 인간 쉬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쉴 거야? 이렇게. 아,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저는 예, 예측은 2개월 뭐 이 정도 예, 얘기하지 예. 않았어요? 겨울 올해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사실은 너무 심각하고 더군다나 이 언론 환경이 매우 나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체 역량, 이 전파력 이게 되게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쉬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가진 뭐 무기라고는 소총 몇 자루에 기껏해야 뭐 대포 몇 문 정도인데 그중에 가장 그 화력 좋은 대포 한 대를 응? 수리한다고 지금 가둬놓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대표님이 전화를 하셔서 빨리 복귀해라 그냥 예 뭐 이렇게 했는데 복귀를 제가 지금 강제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못 믿으셨는지 오늘 다시 호출해서 이 차를 탈 줄 몰랐습니다만 예, 차 좋네요 차 아늑하고 제가 지금 강제 복귀를 시킨 거예요. 출연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 억지로. 좀 어떠세요? 진짜 석 달 쉬어버리니까 일단은 좋아요? 제가 그 일부러 뉴스를 안 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예, 많이 그래서 좀 그런 건 좋았고 또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도 좋았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너무 꿀잼이라서 뉴스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 네, 그런 것도 보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 그 전반에 뉴스 안 봐요. 왜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 뭐 그런 거. 좀 상상 바뀌어서.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이 너무 못하니까 못하게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 내에서도 못하게 경쟁하는 것 같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어제도 한 석 달 이렇게 쉬어본 느낌. 그다음에 좀 더 쉬고 싶어요. 아니 쉬니까 좋죠 뭐 좋은데 근데 어쨌든 뭐 우리 지금 이재명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당대회에 참석하신 투표에 참석하신 당원 여러분 또 저 대표님 마음 다 똑같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좀 끌어내리고 다음에 우리가 집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죠.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그 생각을 좀 쉬면서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음에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근데 뭐 대표님도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종부세 문제라든가 뭐 세금 문제, 부동산 세금 문제, 금투세라든가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우리 사이에 논쟁도 있고 제가 대선을 뭐 패배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졌어요 우리가. 대표님 45% 조금 더 받았고 윤석열 50점 뭐 1, 2 넘게 이렇게 받았는데 후별로 분석하면 그냥 왜 졌는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 들어가기 전에 종부세 대상자가 3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끝날 때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이었어요.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120만 명 대상의 가족들하고 포함하면 그 사람들 입장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있었는데 세금 이렇게 내라고 하면 그냥 집 팔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호남보다 영남이 엄청 수가 많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무조건 이기고 가야 된다. 근데 다음에도 또 이렇게 가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별 생각을 안 그렇죠. 하죠. 또 뭐 저는 이제 우리가 갈등 사회, 그러니까 남북 갈등에서 동서 갈등. 그 다음에 저는 세대 갈등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남녀 갈등으로 좀 가는 게 많아. 특히 이제 젊은 층.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뭐 우리 제 혼자뿐만 아니고 우리
지지층들도 다 논쟁의 대상을 생각해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좀 괜찮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괜찮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정치는 정답이 있는 건 원래 수학 영역이고 수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야. 그렇죠. 가치 판단의 영역. 이게 정치여서 원래 정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원래 다른 게 못하기라고. 그걸 뭐 조정하는 게 정치니까 여하튼 뭐 그렇고 여하튼 쉬어보니까 야 이거 뭐 세상 참 잘 굴러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나 없어도 잘 굴러가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있죠. 뭐 제가 뭐 워낙 제 잘난 척을 좀 하지만 여기서 조금 잘났어. 예. 내가 보니까 잘났어. 내가 참 그 얘기 잠깐 하면 잘난 얘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때는 뭐 사실 유튜브도 없었고 저 팟캐스트만 있어. 팟캐스트만 있을 텐데 그게 저는 뭐 그때 팟캐스트를 안 들을 때여서 그뭐 EJ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누가 안동에 무슨 예. 사대천왕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재밌는 친구가 있나 보다. 내가 사실 출연을 해 줬거든. 맞아요. 나도 뭐 한번 해주지 뭐. 아, 예. 한번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동네를 선거운동을 다 했는데 그 정말 특이한 게 우리는 다니면 보통 길에 표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 아는 척하고 앉아가지고. 사장이나 그래서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녀보면 딱 느낀 게 식당을 가면 저 주방의 뒤에 그 뒤에서 설거지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이런 분이 막 알아보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우리가 못 닿는 부분에 이 정보 전달 이런 거라서 제가 그때부터 갑자기 존경하는 마음이 꽉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출연도 한번 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중요하죠. 예, 뭐 박근혜 정권이고 신문도 조중동 보수가 꽉 잡고 있고 또 종편 생겨서 TV도 이제 다 넘어갔고 MC 캡스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캐스트를 많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팟캐스트가 막 순위도 있고 그랬는데 예, 제일 많이 맞아요. 듣던 게 낙검소 제일 많이 낙검수 그 다음이 낙검수 나도 해체했고 개최했거든요. 그때 대표님이 성남시장으로 나왔을 때 아마 낙검소 없고 이제만 있을 때 진실 크게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도 방송이나 언론 상황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체 맞아요. 이 매체의 영향을 사실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1, 2년 또 길게 보면 다음 대선 여기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나요. 또 저런 사람들이 다시 집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집권은 반드시 막고야 된다. 그게 누구냐 다음 문제다. 자손의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쉬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해서 정말 누구말 못할 엄중해서 이제는 강제 출연도 해버렸는데 아니, 출연을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난 척 좀 하겠다 그랬는데 맞아. 예, 진짜 잘났어. 내가 보기 척이 아니야. 그 방송 쉬자마자 이제 뭐 국회의장 선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뉴스를 안 보고 있었는데도 막 제 전화기도 막 불이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유튜브를 켜서 한번 다 종편도 봐보고 유튜브도 봐보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 내가 참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시장님으로서 이제 맨 처음 봤을 때 한 10년쯤 되지 않습니까? 이제 2014년 됐어요. 10년 됐네. 10년입니다. 그때 방송인 이동형하고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면 정보량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요? 훨씬 많이. 그런데 이거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대로 전달하면 이게 또 무슨 뭐 당에 분열이 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어. 그래 그런 고민들이 이게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제일 뭐
머릿속에 막 돌면서 아 이렇게 해서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겠나 그런 고민이 좀 많았었죠. 뭐 그런 예를 우리 내부의 현안들도 그렇죠. 있어도 사실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 또 필요하고 또 상대에 관한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들 우리는 사실은 절대적인 물리적인 양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투표수로 결판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 투표권이 왜곡되는 제일 큰 아, 문제는 뭐냐면 돈, 권력, 정보, 조직 이런 걸로 왜곡이 되거든요. 이 왜곡을 최대한 막으면 아니 어떻게 세상이 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한 세상이 될 수가 있냐. 1인 1표 체제에서. 근데 실제로는 소수 기득권을 위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실제 권력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이걸 깨는 첫 번째 길은 사실은 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권력 민주당이 집권하느냐 뭐 국민의힘이 집권하느냐 최종은 결판 나겠지만 그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결판이 나겠지만 사실 그 과정 전체가 결국 정보량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취합할 수 있는 능력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최근에 뭐 찌양 문제로 뭐 랭카 유튜버들 말 많고 이런데 그 뭐 진보 진영 유튜브라고 해서 다 사실만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가릴 수 있는 또 비판적 사고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그게. 그래서 지금 TBS 뭐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렇죠. MBC도 지금 위협받고 있고 지금 기존의 방송이나 뭐 소위 레거시 미디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튜브나 우리 소위 진보 언론 이런 걸 낭비하면 안 되고 빨리 이래서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고 빨리 해요. 본인의 쉬면 좋겠지. 지금 같은데 얼마나 재밌겠어. 국민의힘 전당대회 완전히 뭐 개콘보다 재밌는데 뭐 그거 보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근데 이제 제가 라디오를 딱 만 4년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이게 공중파 라디오다 보니까는 이제 국힘 사람들도 당연히 불러서 이야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양반들하고 친분도 생겼어. 그래서 결정적인 그런 정보들도 주더라고.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또 그 사이 내부에서 막 갈등이 꽉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쪽, 그 당 내부에서 반대쪽 볼 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도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재미는 있었는데. 이간질도 해야 되고 이거 내야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에 구독자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대표님은 꾸준히 저한테 계속 복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 근데 복귀할 줄은 알았어.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안 알겠어. 금방 복귀할 줄 알았죠. 나 근데 한 3, 4주 쉬라고 그러다 뭐 총선도 사실 결과는 잘 끝났고 이제는 뭐 한 지금쯤 하면 되겠어. 네, 전당대회, 뭐 오늘 뭐 인천 그럼 보기 어때요? 근데? 시당 있었는데, 저는 이게 그 개혁 정당으로 가는 스타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 그 뭐 당 지도부보다 인천시당 선거에서 네. 이견이었죠. 원내 인사를 이겼다. 지역위원장도 아니야. 지역위원장도 아닌데. 그냥 당원이요. 대단한 이변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당원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당원들이 맞는 거.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지난번 대표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고. 그렇죠. 당원들이 결정할 네. 수 있게. 그전에는 뭐 1대 60, 1대 100 이랬던 거를 낮췄던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인천시당 위원장 선거는 아까 내가 얼핏 봤는데 원래 이제 대의원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었잖아요 원래. 근데 이거를 대의원이 권리당원의 20배 이상 안 되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실제로는 이제 비중이 옛날에 5대5였는데 그걸 조정했더니 8대 2쯤 됐대요. 결과를 봤더니 대의원은 501명이 투표를 했는데 6대 4가 나오고 그러니까
6대4. 저쪽이 300, 이쪽이 200. 이렇게 나온대. 그런데 권리당원은 이쪽이 45대 55 정도. 55 정도 호남석이 이긴 거죠. 이겼는데, 저쪽은 60, 대의원에서는 20% 앞서. 이 권리당원에서는 10%가 밀렸는데, 권리당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당원의 힘으로 당원의 권한을 힘으로. 냈다. 이거는 아무도 예상 못한 뭐 대이변이고, 이게 이제 정말 정당 혁신을 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충분히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고 봅니다. 제주에 이어서. 이번 경선에 지신 분이 3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의 대체적으로 이제 의원들하고 지역 위원장들은 뭐 저쪽 후보가 나간다면 나는 안 나갈래. 이렇게 나름의 교통정리가 됐지만 우리 당원들이 너무 그래요. 진정한 정당 혁신의 결과가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우리가 이제 저희 직업의 선거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어제 누가 와서 그분이 이겼대. 아니 그런 리가 없는데 선거를 무슨 했나? 이게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당원들 선택으로 좀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아무 조직이 없는 전직 구청장. 딱 전에 왜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인데 서원석 최고위원이 그 지역위원장도 아닌데 시당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때도 또 너무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일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옛날처럼 뭐 지역위원장인데 의원들 줄 세워서 버스 태워서 동원하고 불가능해요. 의미가 거의 없어지고. 당원 중심 대중정당,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정당.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근데 처음에 이거 손질할 때 논란이 상당히 컸잖아요. 아니 무슨 놀라진 거냐? 당 쪼개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딛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게 한 발짝 한 발짝씩. 이번에 이원주 최고위원도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후보를 전에는 중앙위원들이 다 결정하게 그렇죠. 100% 정하게 했고 그때는 많이 망설이다가 50% 권리당원들이 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권리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당내 의사결정이 아예 내용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당원들의 책임감도 올라가는 거죠. 이 당원들도 사실은 투표도 좀 많이 하게 될 거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어진 권한만큼 책임을 져줘야 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줄어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개인에게 쪼개지는 권한을 사실 모으면 엄청난 거예요. 대통령의 권력도 사실 국민 개개인이 맡긴 조그마한 권력들을 합친 거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그게 자기가 맡긴 권력의 그게 얼마인지를 모를 정도로 적은데 모아놓으니까 엄청난 권력이 돼서 개인의 생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버리잖아요. 여기 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원들이 가진 권한을 당의 주요 인사들 중에서도 국회의원들 그 중에서도 선수 높은 몇몇의 지도부 인사들이 당 권력을 많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진짜 아까 진짜 시당 선거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만일 중앙위원회에서 다 했다면은 지금 후보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죠. 제가 보기 절반은 아마 딴 사람이었어요. 절반. 아마 다들 동의하실 텐데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도대체 누구를 떨어뜨려야 되냐, 누굴 뽑아야 되냐 고민될 정도로 그렇죠. 쟁쟁한 후보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역대 최강의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 최고위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 후보들 몇몇을 보면 전에는 뭐 딱 이성이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4선 의원이 최고위원을 나오잖아요. 4선, 3선 둘, 재선, 대선이 나머지 4분이고 소선이 없고 이번에 전국률 이런 정도라 전에는 되게 추천들이 나오거든요. 초선 재선, 만원 재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고
당원들이 어떤 걸 보면 좋지? 그렇죠. 고민을 좀. 저도 사실 이렇게 보면서 8명 다 해도 저 사람들이 다 최고위원이 되겠는데? 그래서 떨어진 사람을 지명직. 뭐 그런 얘기도 아까 뭐 하더라고. 그런 애가 있을 만큼. 너무 정확하게 좋은. 근데 뭐 오늘 그 이재명 후보의 투표율이 상당한데 인천이어서 인천에서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 정치적 본거지잖아요. 현재 본거지. 인천에서 그런 얘기들도 있다고요. 인천에서는 사실 민주당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 지금 뭐 고생하시지만 사실 참 그분도 참 억울할 거예요. 답답하고 그럴 텐데 하여튼 그 송영길 대표 다음에 저도 있고 지금 인천의 당의 주요 인사가 참 많죠. 뭐 그런 점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김무가루고 15% 득표하셨는데 저는 제주도가 오히려 더 실제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15% 정도? 네, 어쨌든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다시 한번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는 당대표. DJ보다도 더 많은 득표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누가 안 그래도 그 얘기 자꾸 하던데 제가 뭘 바래서 주만 아니 그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절대로 하지 말고 절대로 연임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왜냐 뭐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은 드렸습니다. 왜 연임하면 안 되는지. 결국은 대통령을 해야 된다. 그거기 위해서는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잠시 뉴스에서 떨어져도 된다. 뭐 이러면서 손해본다. 나가면 손해다. 오히려 전국 콘서트 같은 걸 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통령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주변에서 얘기도 당연히 있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렇죠. 내가 그때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뭐에 나가겠냐고. 처음에 저한테 걱정하지 마, 안 나간다고 하셨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거는 정말로 정치적 계산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득될 게 하나도 없고 득이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넘어서는 손실이 되죠. 다른 걸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겠죠. 명확하죠. 예단상은 그렇죠. 우리 애기처럼 뭐 지방선거 공천하라고 그러니 물론 뭐 제가 끝까지 예를 들면 지방선거 아니 그러니까 대선 관계없이 간다면 그래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게 분명해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더 얻기보다 막 싸우는 과정에서 이미지 소모가 커지고 특별히 지금 총선을 대한민국 선거사에 유일하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이겼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성과를 어떻게 만들겠어? 그렇죠. 이제는 훼손되는 것만 남은 거거든요. 원래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상종가. 근데 뭐 전체를 생각하면 지금 매우 엄청난 시기라서 그래요. 좀 하고 저는 이게 좀 잔인한 얘기를 좀 있겠지만 이건 국가 권력을 놓고 좀 부드러운 형식으로 전쟁을 한 거거든요. 옛날에 정말 총 쏘고 죽이고 손칼로 겨뤄서 싹 절멸시키고 했지만 이게 좀 부드럽게 변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표를 얻는 방식으로.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아서 일단 우리가 선거에서 대패를 했는데 국가의 운명을 대회전에서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원래 패전을 하면 대오 유지가 안 됩니다. 지리멸렬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서로 싸우고 네가 잘했니 대면 졌니 막 싸우고 국민들이 볼 때 갑갑하고 대안도 없고 이러면 막 끝까지 다시 복구하는 너무 많은 세월이 걸리고
진쪽은 원래 지지율이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원래는 되게 원래 그리고 다음 대통령 임기 초 전반기에 어떻게 총선을 이깁니까? 그것도 압도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이 선거에 전쟁에 지고 나면 대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도 생각 나 혼자만이 아니고 국민도 생각하고 당원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연임을 생각하신 거고 저는 전략 전술을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낫다. 대통령을 목적은 대통령 아니냐 이 생각이었지. 나. 지금 그냥 또 뭐 그런 그런 생각은 안 해. 뭐 그런 거는 뭐 충분히 토론하고 논쟁할 필요 있고 뭐 아마 측근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많이 말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에도 뭐 제 욕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 그래? 그거야 내가 왜 안 말리냐고? 연임 반대했고 아,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조국을 지지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거 다 이상한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 다 믿고 이러니까 답답하네 진짜. 진짜 조국과 뭐 상관있어.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아실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대표님하고 저하고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소통하고 잘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를 좀 갈등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참 많은데 야, 그렇죠. 제가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기대는 관계예요. 사람 인자처럼 서로 기대는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이 기대는 관계,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깨지면 서로에게 손실이 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게 있어요. 윈윈하는 길로 가야 되고 지금도 잘 가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갈등하고 그럼요. 경쟁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이 힘에 조금 뒤지는 거 나오고 있는데 그 대부분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국당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 범민주주의로 묶으면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대선 레이스가 벌어지면 결국은 조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같이 해야지. 같이 해서 뭐 그때 후보가 뭐 이재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보다 너무 큰 갈등에 폭을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 전체 진영에 좋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보다 너무 당연하고. 이 미세한 승부이기 때문에 이 작은 차이 때문에 큰 걸 놓치는 물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 별로 정말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뭐 10년 전에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했었어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재명을 대통령 갑니다. 라고 해서 10년 전에. 맞아요. 그때부터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만들까? 저는 농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안동의 사례처럼 그래서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 나를 띄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니 제가 그래서 그때 수석 얘기하더니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이러면서 막 도망가고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너무 아깝게 표현해서 그런데 어쨌든 뭐 이재명 TV를 보시는 분도 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대리는 지금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운전하시면서도 또 옆에 보좌관님도 다 우리 다 같은 뜻인데 남하고 싸우기가 바쁜데 우리끼리 뭐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이번 총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나갔잖아. 경선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웃 시켜줬고 그래 이제는 없잖아요 당에. 예? 정말 대표 제 위에 있고 쫙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질서정연은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토론의 장이 많을 때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거기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지금 질서정연의 말이 실수인데 우리한테 트라우마가 있어. 그 문재인 대표 때 막 그 옆에서 막 노래 부르고 일어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 그런 일은 이제 안 일어나니까
또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당원들이 심판을 한다. 그렇죠. 당신 더 이상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의 경선에서의 결과 그리고 오늘 그 놀라운 선택 이런 것들 당이 점점 개혁적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제는 소수의 기득권, 뭐 기득권이라고 하면 좀 과한데, 하여튼 지도적 인사들이 협의에 의해서 당을 좌지우지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보여주는 거. 이제는 아마 2000 사례 자주 나오죠. 많이 나올 거다. 이게 예를 들면 거의 없을 수가 없어요. 후보들끼리, 유력 후보들끼리, 에이, 이번에 다시 나가고, 그렇죠. 다음에는 뭐, 우리가 나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건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을, 그것도 경쟁의 일환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자기들 입장에서 조정을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당원 입장에서 조정을 해요. 누가 당원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어요.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누가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를 가지고. 왜냐면 당원들이 결정권이 거의 없었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또 제가 오늘 놀랬던 거는 아까 저녁 식사 자리 잠깐 제가 옆에 곁다리 껴서 같이 있었는데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 계셨던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희 둘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러시죠. 예, 이제는 뭐 당원이 주인이 된 이상이 막 그런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소위 말해 현역 기득권들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게 변화의 시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빈말을 자기들끼리 그냥 빈말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표님이 이렇게 당원 비율을 바꾸자고 했을 때 그렇게 그렇죠.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인정하는 게 아, 되죠. 인정하죠. 이게 좀 한 발짝씩 바꾼 건데 작년 여름에 힘들게 20대 1 미만으로 한다. 그거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거 전당대회 가서 해라. 왜 지금 바꾸냐. 네가 뭐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그렇게 저항이 심했는데. 당원들은 1대1 해달라고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상의됐잖아요. 예, 그걸로 예. 1대1로 안 하고 20대 1, 10대 1 정도 한게 괜찮겠냐. 뭐 이런 의논도 한번 우리가 한데. 어쨌든 그걸 해놓고 이제 시도당 위원장 선거를 그때는 바꾸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그에 준해서 바꾼 거예요. 아, 저랑 의논했다 좀 이상하니까 대표님이 그때 당원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봤죠. 상황이 당원들의 생각은 어떠냐. 어떨지.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현역에 있으니까. 큰 변화죠. 근데 어쨌든 잘 결정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무수히 많은 더 큰 고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내 기득권을 깬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다들 내가 갖고 있는 걸 왜 놔야 됩니까? 다들 놓기 싫어야지. 그래서 그 깨는 게 힘든데 그래서 혁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혁신이죠. 쉽지 않은 게. 개혁이 원래 껍데기를 바꾼다, 가죽을 뺏긴다. 가족을 뺏기는 가족 격차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매일 이렇게 강행군인데요. 어제 통화할 때는 제주였었잖아요. 이제 제주에서 비행기 내렸다. 비행기 내렸다. 아 비행기 내렸어요. 공항에서. 그러니까 제주 가셨다가 또 오늘 인천 갔다가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홍천 갔다가 또 대구 경북 가시죠. 내일 오후 대구. 그러니까 이 강행군은 어떻게 건강 염려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이고, 견뎌내야죠. 나는 그런 얘기를 듣거나 내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 죽는 사람 오죽하면 죽겠어요. 저도 뭐 그런 상상을 뭐 할 때도 있었으니까. 아니 그리고 뭐 내가 연설문에 어제는 써놨다고 아침에 오전에서 또 거의 빼버리는데 하루에 1월달에 1306명이 자살했다. 한 달. 1년에 되게 15,000명 정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15,000명이 적은 수입니까? 아, 요만한 수죠.
우리가 말씀대로 좀 오죽하면 오죽하면 목숨을 끊냐고. 근데 그게 뭐 즐거워서 끊을 일도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괴로워서.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노인들이 가난해서 끝나는 거예요. 노인 빈곤 심각하죠. 노인들. 그건 정말 황당할 정도죠. 그거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추구하는 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을 함께 또 지난번에 우리 핵심 지지층 40대가 많이 투표하기 안 왔거든요. 그랬다고. 왜 그네들 안 왔어? 이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예. 아니 아까 식사하실 때 너무 빨리 드셔가지고 내가 아니 누가 쫓아오냐고 뭐 이랬더니 뺏어 먹을까봐 우리는 아마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그 얘기인데, 내가 밥을 되게 빨리 먹는 편인데, 그 이유가 제가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뭐 그럴지도 모르지. 가난하게 살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형제가 많아서 높아요. 반찬 빨리 먹어야 돼. 아니, 반찬 먹기 전에 반찬이고 자식이고 뭐든지 뭐든지 우리는 7남매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자라는 게 7남매고 통상적으로는 5남매 이상이 그렇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저기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옥수수를 삶아서 양푼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이게 알루미늄 그릇에 넣게 옥수수를 삶아서 이렇게 주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 먹은 거는 이거 송이는 몇 개 없는데 없어져 버려. 다 하나씩 슬쩍슬쩍 해가지고 숨겨놓는 거야. 아 나중에 먹으려고 왜냐면 나중에 그 겨울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그 농하고 벽 사이에서 빨간 이 원래 옥수수 곰팡이는 붉은색, 푸른색 이런 게 나요. 색깔이 빨간색이 많아. 곰팡이 색이. 빨간 게 쫙 뻗어나와. 그래 보면 거기다 옥수수를 숨겨놔가지고 이걸로 먹고 하나는 한쪽 손으로 숨기고 숨겨놓고 잊어버리고 그런 거지. 그 겨울 지나고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형제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대표님이 날 강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게 차에 태웠는데 그게 납치는 아니야. 근데 이거를 하려고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강제 출연을 좀 시켜서 복귀를 안 할 수가 없게 복귀를 안 한다고 버티는 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근데 오늘 원래 저 말고 또 출할 분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김민석 의원이 우리 선거 여기 이제 사실은 당 대표 선거의 총괄 본부 캠프 본부장이신데 본인도 출마를 최고위원을 하지만 그러면은 뭐 가면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출연해서 지금 시청자 이만큼 끌어놨으니까 김민석 의원은 그대로 앉아서 하면 되겠네. 그렇지. 몇 분이? 8,500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자 우리 이동형 작가. 내가 사실은 그 방송에 부탁하고 드린 게 있어요. 이거 지금 내가 말은 못하겠고 지금 이게 소위 검찰의 사법 공격이 너무 심해. 나를 법정에 가둬놓으려는 거야. 그럼 그렇겠죠. 이게 옛날에는 감옥을 보내거나 죽이거나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택연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대도 않는 건 마구 기소하고 그래서 법정에 가둬놓으려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전달 매체고 그러니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니 뭐 놀고 싶겠지요. 아니 뭐 저도 최근에 뭐 검찰에서 무도한 짓거리 중에 하나 대표님을 올가매려고 그런 제보를 받아서 제가 비서실에 토스했어요.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그런 정보도 많이 들어오니까. 뭐 오죽 가겠어요. 예. 내가 보기엔 아마 죽여서 처벌받지 않으면 맨날 죽였을 거야.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참, 순리대로 흘러갔다 늘 좋아하신 말씀. 트럼프 총알 지나간 거. 순간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빗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맞았잖아. 이렇게 돌리는 바람에, 오, 아니면 이렇게 맞았어요. 운명이라고 하는 게. 저도 다 1mm 차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내측으로 1mm만 들었습니다. 근데 같은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겪었는데 그걸 다루는 우리 언론들은 미국 언론이랑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힘 있을 때 언론 개혁을 해야 돼.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언론 개혁을 하면 제가 복귀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 어제 저 김민석 최고가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우리 가면서 예, 얘기 좀 해야 두분 돼. 얘기하시고. 네. 뭐 석 달이면 많이 쉰 거요. 알겠습니다. 남들은 중내 사냐는 반응이지. 네. 안녕. 김민석 최고 바로 오니까는 예, 이야기 나누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세요. 제가 만명 만들어놨어요. 네. 자, 아이고, 대표님 쉬지도 못하시고. 아니요, 지금 가면서 얘기를 좀 안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아,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래가지고.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아, 나 참. 제가 이거 전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하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아, 이거 망신하는 거. 망신일 수도 있죠. 아, 이게 저는 아니 사선이신데 사실 최고의 순간 나올 필요가 없지. 아니, 제가 사실 마지막까지 엄청 고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서 이게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도 사실은 주저했는데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은 말이죠. 저보고 그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지, 약 올리려고 하는 얘기지. 1등 못하면 낙선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아유 중수나 순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눈 딱 감고 가자. 일만 생각하자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요. 이거 지금 오늘 제주 인천 시작하기 전까지 좀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오늘 점수가 딱 나오고 나니까 막 굉장히 좋은데요. 저리가 있는 딱 불타고 아 이제 시작이다. 제가 이게 지난 총선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번 총선에서도 제가 상황실 맡으시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니 그 선거구가 상당히 어려운데 본인이 잘 자원하다시피 했잖아요. 필요하다고. 마지막에 고민하다 아니 그때 사실은 며칠 전에 조정식 의원을 만났는데 그때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조정식 의원이 자기 빠지려고 저한테 아유 상황장 하는 게 좋겠다고 잠시 고민하다가 아유 그냥 눈 닫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도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전체 선거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의원 개인 아니 정치 운명이 걸린 거니까 개인에게 당락이 아슬아슬한데 동네에서 한 표라도 받고 싶지 전체 선거를 챙기고 싶은 생각이 크겠어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탁을 우리 김 의원님한테 드리는 게 참 어려웠는데 나도 그때 거의 마지막 선거 막바지까지 상황실 체크하고 어제 전국 선거 관리하고 전략 내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마지막 여론조사가 사실은 지는 걸로 나왔다가 이걸로 나왔다가 지는 걸로 나왔다가 그러니까 맞아 맞아냈잖아요.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당원을 믿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바로적으로 나가서 뭐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당원하고 지지자들이 도와준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지역구만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덕에 마지막에 전국적으로 다 도와주셨던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그런 결단을 하기 쉽지가 않은데 너무 그 부탁을 제 입장에서 되게 죄송하기도 했고 아니, 그것도 오시면 좋죠. 큰 케이 받아서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선거도 뭐 결과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차 오면서 이동영 작가하고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진짜 사실은 뭐 제가 등수가 좀 안 나오는 거 빼놓고는 재밌으시죠? 솔직히 저는 후보들이 워낙 그런 분들이어서. 쟁쟁해요. 네. 저는 실제로 후보를 시작할 때 한 분 한 분이 출마 선언을 새로 하는데 아유 또 쫄리는 사람 들어왔구나 또 쫄리는 사람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다 쟁쟁하고 또 개성들도 있고. 연설을 너무 잘하고 사실은 어제 오늘도 연설 두 번이 원래 그렇게 톤을 많이 높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전체가 다 너무 잘하니까 특히나 우리 요소 후보 세 분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다른 후보들하고 얘기했는데 다들 거기에 안 뒤질라고 소리들을 세게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는 뭐 최고의 선거 생각 안 하시는 상태에서 우리 대표 선거 준비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뭐 선거 전체는 잘 챙겨주고 계셔서 고마운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제 선거 도와주더라고 실제로 본인 선거를 못 해가지고 또 결과가 잘못되면 좀 그래서 부담이 크죠. 아니, 처음에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하루지만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후에 당원 주권 얘기 한참 그때 그렇죠.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보석을 넣자는 얘기도 하고 그때 제가 제안하면서 예비 경선에 권리당원 보석을 넣자는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을 다 지금 그렇죠.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길이긴 한데 쉽지 않은 길일 거라는 그렇죠. 본능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현주 의원님도 권리당원 50%안 하고 중앙위원만 100% 했으면 좀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았고 정봉주 의원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근데 이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에 이렇게 당원들의 포션이 들어가면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 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당원혁명의 가능성이 생겨서 새롭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저만 해도 생각을 그렇게 했던 사람도 막상 들어오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근데 그런 불가측성, 불확실성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그냥 평소에 얼마나 잘했냐 제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들어가는 것을 아예 포기할 거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정치라고 생각하고 저를 변화시킬 거냐.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한 다른 4선 5선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도전이 있기를. 그러니까 진짜 정치 문화가 바뀐 거예요. 아니, 정치 중에서도 정당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여의도에서 결정하면 그걸 대중들이 따르는 그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대중들이 원하는 바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주시당 선거가 좀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죠. 놀라운 결과 나오고 저도 뭐 기억나세요? 지난번 총선 때 저희가 공천을 하다가 저쪽에서 뭐 4천인의 만에 그렇게 오래 했는데 언제부터 판이 바뀌기 시작했냐면 광주에서부터 그렇죠. 경선하는데 갑자기 예측 불가의 상황이 막 나오면서 아 이분은 되겠지 사람도 좋고 평소에 지역 관리도 잘하고 했는 부분까지 뒤집히면서 그냥 광주가 확 뒤집히니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전체판이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인천 시당 결과가 아주 이게 다른 시도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정말 당원 중심 정당으로 민주정당으로 가는 느낌. 그런 거죠. 근데 가령 오늘 하루에 가령 개표 이제 결과가 2번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에 3등, 두 번째 5등, 합의 4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사등됐어요? 그 순간에 아 저분이 저보다 평소에 당원들과 또 우리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잘했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지 물론
제가 이거는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생각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 제가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고 제가 그러면서 참 우리 대표님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도 저기 SNS 쪽지 답변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전에 그런 말씀 제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님 처음 대표님 하셨던 얘기 나오는데 확 와닿았던 게 그게 벌써 한 10년 된 거 아닌가요? 영화 아바타 보면서 그 아바타를 보면서 마치 우리 집단지성 같다는 느낌을 네. 갖는다는 말을 연설 중에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아마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 그걸 어쨌든 기억하시는 것도 다 대단하세요. 아니, 왜냐면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너무 큰 나무 놓고 전부 다 신경으로 연결이 되고. 근데 그 전체가 마치 집단지성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야, 어떻게 저 장면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엄청나게 인상적이어서 그게 대한 기억이 딱 남아있네요. 근데 하여간 오늘 뭐 우리 중간에 대표님 선물이 드리게 되는데 제가 사실 오늘 유세를 하다가 제기했던 제 이슈가 연설 한번 좀 주세요. 예, 출석해서 뭐 없어? 아, 저 강원도 내일 아침 강원도고 저 오늘 저녁에 다 가야 되는데. 강원도 그거 내일 준비 두 개 다 따르고 있죠. 그래서 하여간 대표님 연설문은 저는 근데 아침에 제주도에서 하시고 이걸 조금 이렇게 긴장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인천에서 아니 이게 내용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주에서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인천에서 좀 그 사이에 좀 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힘이 사실 훨씬 났어요. 그러니까 진정성도 훨씬 좋았어요. 제가 우리 김 의원님 연설문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왜 뽑혀야 되느냐보다는 우리 당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사실은 저는 생각해서 그걸 담으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연설에서 저도 내가 왜 최고에 나오지? 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드디어 좀 좁혀진 게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전속력으로 집권주의라는 또 하나는 신중론이 아니고 대세론으로 가야 된다. 아까 그 얘기를 드렸는데 총선 전에는 사실 제가 대표님한테 아무리 여러 데서 좋게 나와도 우리 한 점만 더 주십시오 라고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선을 이렇게 나가겠죠. 그걸. 그 결과는 아마 그러면 좋게 나올 거라고. 근데 저는 아까 유세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신중하지만 강력한 우리가 대세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총선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말씀도 공감할 게 많았어요. 왜냐면 저 사람들이 거의 칼춤을 추듯이 그러죠. 법정연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무슨 주 5일 재판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럴 작전. 근데 그 이상도 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전당대회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탄핵하자 이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제는 공격으로서의 검찰 정부가 싸우는 것도 탄핵을 하자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이 대표님이 그냥 검찰의 공격을 지키자는 것도 그렇고 말은 하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기가 뭐냐 사실 그 고민이거든요. 전략적 무기가 뭐냐 저는 그 전략적 무기가 대세입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대세를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오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너무 무도하게 너무 무도하고 날리니까. 국민들이 이미 야당 주도 국회 주도라고 하라고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춤주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 호쾌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은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다 막아내고 버티고 결국 우리가 대선에 집권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다음 지도부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들이 한 일도
지금 대표님이 이번에 저 출마 선언문 작성하실 때요. 제가 그거 한번 여쭤봤던 거 같은데 제일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이랬잖아요. 그때 혹시 기억하세요?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꼭 비전, 매일 미래. 희망.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 좀 그런데 윤석열 정권 욕하는 거 입만 들어오지고 뭐 맞아요. 그랬잖아요. 사실 그건 어찌 보면 우리가 변화의 주체는 책임이 있다는 걸 미래를 보여주고 싶으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당장의 전투는 치열하게 치르더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이 전투를 넘어서 다가가야 될 미래 세상을 계속 꿈꿔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그냥 속된 말로 바람이 돼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저는 이번에 출마 선언문 좀 이렇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표님이 지난 대선 때를 포함해서 최근까지도 이게 당대표가 너무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렇죠. 숙성시킬 시간이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서는 사실 이게 안 하는 거 사실 맞죠. 손에 사실 이유가 없죠. 옛날에 대통령 후보들은 다 이런데 외국 돌아다니고 직접 그런 거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런 비전을 정리하시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이제 어쨌든 뭐 김의원께서 하고 계신 거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미래 비전도 필요하고 집권 즉시 집행할 정책도 필요하고 그 즉시 함께할 사람 인력도 필요하고 어쨌든 이걸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선거 운동이고 그건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 쪽의 취약 지역에 근데 거기 득표율을 올리는 거는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실은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역적으로 동진하는 거. 그러니까 맨 선거 때 되면 정책 결합한다고 직능단체들 만나서 무슨 사인하고 이러는데 그때 가서 하면 무슨 소리 있어. 미리미리 그들하고 손잡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합리적 우리도 해야 될 일들을 사전에서 신속하게 해내는 거. 이게 소위 이제 민생 법안이잖아요. 민생 정책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 평소에 기획해서 평소에 해야지. 이 집권 준비가 하나는 지금 사실 이제 이런 과정 저희가 하고 있는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당의 체질을 강화하는 거. 당원 행동 능력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권한을 강화하지만 교육이라든가 훈련 이런 걸 강화해서 정말 100만 당원, 200만 당원이 다 전사가 될 수 있게 그렇죠. 행동 지침도 그거 외에는 만들죠.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정책이 그냥 통상적인 정책 정당이 당에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이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식 자체를 대중과 함께 대중이 만들어야 되죠. 그냥 대중과 함께하고 네. 선거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고 현재는 네. 그래서 저는 정책을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의정대란도 못 풀고 유보통합 국민연금 다못 푸는데 이게 사실 사회적 대타의 변화를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 문제예요. 전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때 집권을 하고 나서 특히 내일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 가지 않습니까? 그때 TK 쪽에 다 옛날 보수세력 하던 사람들을 갖다 썼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원과 지지자라는 거지 도와만 주고 막상 정권을 잡아내서 물론 우리가 그 말은 없어서 울진 사람 누구였더라? 비서실장 썼던 사람. 다 그냥 뭐 자유총연맹 하던 같은 건데 비서실장 누구였죠? 그 집에 이렇게 네. 뭐 시켰어요. 출마도 시켰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런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좋은 인력이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 예비내각이라고 하는 그뿐만 아니라 당장 중국으로 이렇게 통화하시면서 전문가의 분들을 우리가 원 내외 상관없이 그리고 당 외에 민간 전문가들, 청년층에 활동가들. 청년층 네. 이번 전당대회 그냥 진짜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걸 체계적으로 해야죠. 네, 제대로.
제가 잠깐 이틀에 선거운동을 하고 맞아, 바로 그 맞아.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하고 계신데요. 해야 돼요. 최고인이 되면. 근데 사실은 최고인이 되든 안 되든 등수와 안 상관없이 해도 뭐 해야 될 일이죠. 저는 그 일을 저희 당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해야죠. 국정준비 대화랄까, 네. 집권준비 대화랄까, 이런 전문가들과의 대화도 해야 되고요. 그런 기획 그런 거에 원래 뭐 의원님 전문이니까 전공이. 제가 약간 올인해서 네. 선거 때 상황 보듯이 그래. 올인해서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건 뭐 이건 전당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나저나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왜 안 피곤하겠어요? 아, 진짜. 견뎌내야지. 이런 정도야. 이게 다들 걱정하는데, 아, 이게 참, 이 대표님이 참 대단한 체력이신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될 텐데. 제일 잘하시는 게 견디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냥 견디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행동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견뎌내지 뭐 사필 기정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 부당한 공격이 심해도 그거는 뭐 다 제자리 가겠지 뭐 그리고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다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최근에 들기도 해요. 잘못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그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당대회라니까 우리 예를 들어 민극화, 네네. 사당화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건 안 먹힐 거라고. 그러니까 전혀 먹히지 않고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어릴 때 김대중 대통령 참 재밌네요. 97년 우리가 첫 정권 교체를 하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선거 한 달 내내 김대중 대통령 옆자리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시군요. 그때 제가 초선 최연소라고 그냥 이렇게 말동무하고 등등하라고 근데 제가 참 종종 제가 그때 DJ가 정권 교체를 할 때 이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 느낌이 상황이 그다음에 DJ의 인간적인 어떤 운명의 사이클과 비슷하다는 말씀 제가 그건 느낀다는 말씀 제가 종종 드리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런 느낌을 갈 때는 많거든요. 그 DJ를 사람들이 잘 몰랐던 면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꼭 안 느낍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사람들이 DJ가 굉장히 권위주의고 얘기하는 하향신인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거의 제왕적 존재라고 할 때 DJ가 굉장히 토론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해요. 좀 답답할 만큼 토론을 맞아요. 오래 열어놓고 하신다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걸 쭉 듣고 진짜 이렇게 생각을 그 토론에 그때 한두 시간을 따라서 잘 이거를 유연하게 조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이런 경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매우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강력한 추진력 이러니까 지맘대로 내가 저 가까운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한번 무슨 얘기가 나와서 진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야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막 변주가 좋아가지고 막 옆에 가서 듣는 사람도 잘 아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좀 온라인 얘기를 하다 보면 합리적이어서 그렇지 않던데 막 무조건 잘 따라가는 스타일은 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대표님하고 일을 하면 케미가 좀 맞는 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잘 선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해요. 그 굉장히 이렇게 열어놓고 좀 다시 그래서 수도 있겠네.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로서는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런 줄 아세요? 전에 네. 그 당원 주고 들어다니요 아, 전방에서 야, 근데 제가 그 뒤에 참 대단하시다 하는 그때가 언제 뭔 얘기죠? 그 국회의장 선거 후에 네. 당원 주권 문제로 아, 지방당에서 얘기할 때. 지방 다니고 처음에 국회에서 할 때 네, 네, 네. 조선위원도 좀 있을 때 그때 아마 무슨 시간 하셨을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중간중간에 다 였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우리가 뭔가 결정하면 강력하게 집행해야 되지만 사실 그 집행력을 가지려면 거부할 수 없는 명분, 논리,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결국 토론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내일 아침에는 몇 시에 시작이에요? 10시인가요? 네, 그것도 얘기할 수 있으시죠. 10시에 시작. 10시. 아침 식사도 있죠. 거기 그 지역위원장들 보고 있던가요? 몇 시에? 8시. 8시. 그러다 연설문 준비해야 돼요. 연설문도 지금 가서 준비하시는 거죠. 8시. 네 개, 일주일에 한 4개 하게 되는데 매일 2개를 다 내용이 바디는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씩 다 다 지역 특성을 반영을 조금씩 해야 되니까. 오후까는 내려가면서 하면 되고. 오후 몇 시에요? 4시. 4시. 그래서 이건 차로 이동하니까 오히려 시간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하면 되고. 무조건 오늘 밤에 해야 되니까. 그래도 아까요 제주도에 사실 저도 제주도에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근데 앞에 시간이 정보들이- 아니요 시간이 없는데 앞에 정보 준비를 나와가지고 막 식당에 때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를 제주도 얘기해야 되나? 지역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면은 너무 처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순간 그래서 그냥 손 들고 포기하면 참 지금 친구들이 힘듭니다. 후보들. 그렇죠. 근데 참, 다 후보들이 정말로 괜찮아. 우리 김병준 대단하시네. 저 영상 그거 진짜 잘못했네. 정신차려. 나 깜짝 놀랐어. 마지막에 주먹이 나와가지고. 기다려. 좀 특이한 분이세요. 본인의 관료 중에서 가장 폐쇄적 관료 중에 하나인데, 저는 특이한 사람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 1차 당원대회라는 게 진짜 앞으로 당분간에 어마어마한 이번이 당 변화에는 분수일 거예요. 이제 결국 의원들이 이걸 이제 수용을 하게 될 텐데, 흔쾌히 수용하면 덜 괴롭고 기쁘고 기회로 활용하시는데, 억지로 받아들이면 무지하게 고통스럽고 사실 여기서 상처 입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변화 자체는 못 막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냥 그렇죠. 피해갈 거냐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네. 사실 국회의원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상임위하는 거 외에도 뭔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제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당에서 일을 하면서 해야 돼요. 네. 당직도 하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당원들을 피해 다니면서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고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가야지. 국민들 중에 사회 변화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욕망을 가진 분들이 옛날에는 정치는 더러운 거야.
근처에 놀지 말고 시민운동하자, 감시운동하자, 이렇게 좀 한발 뛰고 있다고요. 이제는 뭐 같이 해도 뭐 망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참여해보는 거 재밌네요. 할 정도는 많이 하고 주장을 하고 당원 주권이라는 게 한편은 권한에 갖고 또 한편은 토론에 갖고 경선에 갖고인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경선 후보를 했는데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의미 있는 경선을 저는 토론 있는 경선을 기대를 많이 해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미 유튜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역위원회에서 그 지역으로 경선위원회 다 토론을 할 수 있는 그걸 서로가 붙여주고 그러면 훨씬 드라마틱해질 거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당에다 선거를 시도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시민들이 나서 유럽에는 원래 진짜 청년당원들이 하다가 꼴찌 올라서 그래서 30, 40대 총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상이 되는 거예요. 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대 막 정치활동 시작하고 20대 어디 경선해가지고 지역의원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요. 아까 서영 유튜브가 2년 전에 나오기 잘했다. 이번에 나왔다. 정치를 했구나 이러는데 대표님 2년 후만 돼도 또 혹시 대표를 나오시라고 생각하면 아주 어려우시거든요. 20대, 30대, 40대 쫙쫙 자라오는. 무시무시한 정말 그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뛰어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제 제가 지금 제일 고민은 지방선거가 사실 그런 청년 자원들, 신인들을 발굴하는 과정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사실 해당 지역의 기득권 거기 휘둘리잖아요. 그걸 어쨌든 좀 최소화해야 될 텐데,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사실은 이 기존에는 제가 기계적으로 전용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됐는데 선거 때 대신 무조건 45세 이하의 후보를 만들어내라. 이게 강제 규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요. 저희도 45세도 찾기 어려워요.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찾아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 생각을 기초의원이다. 그러면 보통 정말 아무리 정책이 있어도 제가 생활도 하고 경제만 하고 사회를 쌓고 나서 또 오래해서 생각할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저런 걸 갖추고 여기에 진출해야 되겠다는 잘 준비된 사람 찾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지역에 저희 나쁜 마음 먹어서 약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그런 걸 불쌍하냐면 성격이 임박해가지고 청년 보고 안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친구들의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에 임박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금부터 1년 내에 모든 친구 준비 다 하려는 게 1년 내에 지방선거 중으로 대선 중으로 심지어 이 정권이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싶은 주문까지 다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지금까 큰 거죠. 근데 이게 확실히 방송을 하면은 방송 자기 방송 안 하시죠? 출연만 하시죠? 저는 제 방송을 나름 하잖아요. 가끔씩. 이 시청자가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아. 아까 시작할 때 8,700 됐거든요. 9,400 아니에요. 7,000 떨어졌잖아요. 아까 한 6천 됐다가 8,600 올라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시죠. 이유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리고 아까 왜 투표가 안 나오는데 방송에 나갔어요. 아니 그게 찍어서 누가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야. 아, 짝 돌아서. 근데 진짜 왜 투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당원들과의
평상시 좀 적고 잘안 나가는데 상대적입니다. 그것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방송도 잘 안 나가요. 선거 때도 의무적으로 방송 나가는 거 있잖아요. 원래 다선 의원들이 되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좀 그게 그렇겠네. 제일 큰 이유라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지금 온라인 소통에 중요가 좀 되는데 제가 또 너무 진지하잖아요. 진지해도 자주 노출되고 이렇게 익숙해지면 아깝게 느껴지는데 안 보니까 이거를 확실히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과거의 오래전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못 씻어낸 거죠. 쉽게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거 상대적으로 가족하고보다는 최근에 좀 이야기도 좀 많이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훨씬 적극적인 소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님이 당원 중심적 사고와 사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의원들 문총을 받으면서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걸 잘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가 실제 소통으로 훨씬 더 힘들고 그렇죠. 노출이 안 되는 측면이 제일 큰 거 아닌가. 반성. 반성할 일은 아니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반성해야 돼. 정치 굉장히 좋은 어떤 자극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본질은 어쨌든 국민이 대리하는 건데 소통하지 않으면서 대리하는 건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약간 그런 반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제주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난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주 인천은 뭐 같은 건데 그러니까 여론 전당대회 투표하기 전에 여론조사 대충 나왔던 거 하고 또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하면서 오늘 뭐 이런 얘기를 위로 삼아 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오늘 두 번의 연설을 현장에서 듣거나 그게 당원들이 온라인에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에 대한 반응은 또 있더라고요. 저는 됐죠. 그것이 좀 확산되어지는 시간과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데 아니 근데 대표님은 왜 그게 의외로 있어요? 저는 나올 거는데 아니 제가 이제 저도 당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 눈으로 보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대표 선거를 실제 총괄하고 계시고 그것도 크게 알려졌을 테고 사선 의원이신데 사실 최고위원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해?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저게 뭐지? 그래서 그 역할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런 것도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는 실력이고 제가 보기에는 당내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근본적 전략이나 정부적 판단을 최고시니까 그것도 당원 대중들은 정확하게는 못해도 알 거다,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상당히 높게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이런 면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게 현재까지는 이 사람은 이렇게 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썼고 하는 어떤 그런 각각에 대해서 갖는 평소의 진짜 노출도 평소의 애정, 평소의 선호 일단 현재는 그런 것이 가장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하신 전략적 판단
보니까 이렇게 필요하구나. 전략적 판단도 하기 전 단계 평소에 중요한 거 친구들과 하는 일단 저는 좋겠습니다. 결국 당원들 판단입니다. 근데 이게 방송에 목소리 좀 잘 들려요? 이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네, 역시. 목소리가 안 들리지.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바깥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목소리 좀 들어야 돼. 그렇구나. 안 들린대. 이 마이크를 설치한, 우리 마이크도 하나 구하시죠, 이제. 마이크 있으면 확실하게 난데, 이 바깥에 차량 소음 때문에, 왜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안 들려요. 안 들렸네. 미안합니다! 안 들려, 얘기해서. 이게 바깥에 차량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이런 줄도 모르고, 지금 다행이네. 하여튼 이제는 이제 방송 내일 연설 원고도 좀 봐야 되고 준비할 것도 좀 있어서 다음 기회에 근데 의원님이 너무 조곤조곤 말씀하셔가지고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더 시끄러웠네. 손날 아니라서 그래. 제 목소리는 이게 마이크에 가깝고 멀리가 안 들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인천 전 경선 끝나고 이제 강원도로 가는 중인데 홍천으로 갑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의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말로 분수령을 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분수령이 뭔지 아시죠? 하늘에서 빗방울이 똑 떨어졌는데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서해로 가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가는 물이 나눠지는 거기.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 분수령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셔서 특히 그 중에서도 행동하고 실천하는 당원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이렇게 버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등대들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말씀 자주 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스스로 당비돼 가면서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공산당 빼고는 이 250만 이런 규모의 정당이 없습니다. 위대한 민주당이죠. 주어진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도 한번 배우면 좋겠는데 상황을 봐서 다시 뵐지 결정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강원도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오세요. 이게 아직도 이게 전당대회 그러면 대의원들끼리 왜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저번 2년 전 전당대회 때 강원도 홍천을 갔었는데 그때 갔더니 바깥에 전당대회장 바깥에 권리당원들이 제가 그때 보기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 모이셔가지고 전당대회장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왜 우리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그때 들은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저 안에가 복잡해서 그러나 들어가 봤더니 안에 200명 넘는 거예요. 그래서 2, 300명 있을까 말까? 바깥에 있는 분들 들어오라고 서로 좋을 텐데 그때는 이제 대의원 대회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바깥에서 그때 제가 아니군요. 강원도만 권리당원이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예약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못 들어가게 하고 강원도만 권리당원도 들어갈 수 있게 했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그래 하면 되지. 왜 권리당원 못하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2년 만에 대의원 대회를 당원 대회로 바꿨습니다. 근데 아직도 당원 대부분이 안 나오세요. 좀 나오세요. 자, 그것도 실천 행동의 일부입니다. 내가 나타나야 다른 사람도 나타나고, 그래야 서로 힘을 얻죠. 격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지가 있어야 싸우지, 혼자 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가능하면 내일 강원도 홍천, 오후에는 대구 전당대회장에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나오세요. 얼굴도 뵙고. 특히 강원도, 대구, 경북은 당세가 약해서 많이 좀 설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김현님 네. 한 말씀 하세요. 좀 크게 하세요. 안 들리는데. 네네네. 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피곤하신데도 우리 이재명 대표님하고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출마했는데요. 그래도 역시 오늘 이 등수는 별로 안 나왔지만 출마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등수나 뭐 순위나 결과 상관없이 일만 생각하고 나오자 딱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결론은 나오기 잘했다.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느끼고 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전의를 다시 한번 또 불태워보고 야성을 다시 한번 깨우고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당원을 믿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여러분과 함께 집권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렇게 반응이 좋아졌는데 그걸 몰랐어요. 네. 근데 결과와 관계없이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